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펄어비스 주가가 어제 급등에 이어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HMM의 16,000TU급 선박 출항식에서 2030년까지 연매출 7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서의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1에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기조 강연을 통해 계획을 좀 밝혔는데요. 일론의 또 다른 우주 탐사 기업이죠. 스페이스X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주에 쏘아 올린 소형 위성들을 이용해 기지국을 갖추기 어려운 그 전 세계 소외 지역까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우주 인터넷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7억 명 정도가 인터넷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주 인터넷 사업성 예측이 됩니다. 자, 잠시 후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머니 일부 시작합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1. 이게 매년 2월에 4일간 열리는 그런 행사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8일부터 현지 시간이죠. 7월 1일까지 이제 열리는 지금 상황인데 요즘 상황 일단 먼저 짚어보고 관련 이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혜령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세계 3대 RCT 전시회로 불리는 전시회가 네. 있죠. CES와 함께 이파 그리고 말씀해 주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불리는 전시회인데요. 이곳에서는 이 모바일과 또 통신에 대한 그런 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자리인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만에 개최가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렸는데 1,1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LG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만 지금 참여가 하게 된 것이고요. 네. SK텔레콤이라든지 이제 통신 3사들도 오프라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2년 만에 개최인 만큼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주제는 커넥티드 임팩트라고 합니다. 이 직역을 하면 연결 효과, 영향력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5G라든지 인공지능, 모바일 생태계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좀 다양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다고 보시는 자리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세계적인 전시회가 열릴 때 보면 기조 강연 누가 할까 이것도 이슈가 됐는데 올해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맡았어요. 여기서 본인 회사의 사업 전략을 공개했군요. 네. 우리한테는 좀 악동 이미지가 강하기도 그러니까요. 한데 네. 이번에는 좀 어떠한 내용을 또 담았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면서 더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슬라 창업자이고 또 민간 우주개발업 스페이스X의 최고 기술자 자격으로 이번 기조 연설에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타링크를 활용한 우주 위성 통신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스타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페이스X가 만드는 위성을 활용한 이 지구 인터넷, 전 지구적인 인터넷 통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점으로 표시된 것이 그 소형 위성입니다. 네. 이것을 직접 쏘아 올려서 지구 전역에서 이용이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지금 보이는 것이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12개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데 그럼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1,500개 쏘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총 12,000여 개를 띄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면 기지국을 갖추기 어려운 소외 지역까지 이런 5G나 유선 인터넷 빈틈을 채워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절반 정도인 37억 명 정도가 여전히 인터넷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남극이라든지 뭐 이런 해상 이런 데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 인터넷 시대를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럼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50만 명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요.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약 22조 원에서 최대 33조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좀 강하게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하면 망 문제에 대해서도 좀 협력이 선행이 돼야 할 텐데 전 세계 이동통신사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허가 비용, 지역 통신 서비스 제공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제 8월 중에 극지방을 제외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비용 같은 것을 좀 대폭 줄이는 차세대 단말기를 출시할 그런 계획이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속도를 내는 발언을 좀 우리에게 힌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화면도 참 선정을 잘했네요. 악동의 표정을 제대로 잡은 일론의 모습인데 사실 뭐 인터넷 강국하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5G 늦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발맞춰서 발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앞서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6G 이게 상용화를 위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우리나라가 5G에서 상당히 이제 선제적으로 상용화에 앞장섰던 그런 네. 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어서 6G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으로 6G 전략회의를 개최하고요. 6G 연구개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때 한미 양국은 6G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G의 상용화를 오는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네. 6G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정착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6G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바로 위성망과 지상망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뀌는 어떤 시대에는 플라잉카,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해상 재난 지역 등에서도 기가급 그런 통신 이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위성망과 지상망 통신 간의 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위성통신의 개념도입니다. 앞서서 이제 스타링크의 그 이미지를 보셨는데 스타링크를 조금 더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위성과 지상 간의 통합 접속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또 검증용, 실증용 저궤도 위성 발사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민간이 당장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2025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저궤도 통신 위성, 또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주 여행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우주 또 위성 쪽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주항공 산업이 국내에서는 이게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과 위험이 모두 존재하는 네. 그런 이제 섹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전에 먼저 인식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주 설명드릴 때 일단은 6G 연구개발 전략회의에 참가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어떻게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주 인터넷을 위해서는 역시 통신기업, 통신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략회의에도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U+가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뭐 구체적으로 보면 KT의 자회사인 KT셋 같은 경우는 저궤도 위성 산업 시장을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6G 테라헤르츠 대역 무선 통신 시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6G 연합의 의장사로 선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6G 기술에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AP위성도 이번 전략회의에 참가를 했는데요. 최근 정부의 6G 위성통신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드론이나 또 무인기, 또 플라잉카 이런 다양한 공간 이동체들에게 기가급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기업 중에는 한화그룹이나 또 대한항공 등이 이 우주항공 산업, 또 위성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와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의 궤도 수정, 또 자세 제어를 전담하는 추력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그런 부품이었는데 이 추력기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그런 연구 개발에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가 손을 잡고 착수한 상황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 국산 소형 위성 발사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한항공도 우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 좀 짚어볼 건데요. 왠지 좀 반듯한 이미지셔가지고 우리 성 차장은 게임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 근데 아직 싱글이고 차를 좋아하는 우리 이혜라 기자는 게임을 좋아할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어서 뭐 당연히 펄어비스, 검은 사막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어때요? 저는 검은 사막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게임을 좋아하기는 해요. 정확히 그래요. 보셨어요. 네. 제가 좀 보는 눈이 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이제 허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가 어제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준비했습니다. 붉은 사막 신작도 기대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이슈 때문에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들썩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또 크게 상승했던 것이 말씀해 주셨던 펄어비스였는데 네. 펄어비스가 20%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넵튠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함께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 펄어비스가 갖고 있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중국의 이 43종 수익 게임에 대한 그런 판호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네. 이 판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국 내에서 게임이나 서적 같은 이런 출판물에 사업 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판호 발급 여부가 중요한 것이 한한령이라고 하죠. 이 한류 제한령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2017년에 우리 한반도 사드 배치 나오면서 경제 보복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부터 중국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내 게임 업체의 판호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분위기가 지난해 말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이 판호 발급을 했고요. 네. 또 이어서 뭐 룸즈라는 게임, 그리고 펄어비스 자회사, CCP 게임즈의 이브 에코스, 그리고 콩 스튜디오의 가디언 테일즈 이렇게 4개의 게임이 줄줄이 판호를
주목도를 연이어 획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판의 발급이 되면서 중국이 좀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어제 게임주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고요. 역시나 이 증권사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펄어비스에 관해서 목표가를 81% 상향한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하반기에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다수 증권사 연구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크래프톤이 또 8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기대감도 함께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 보니까 펄어비스가 시총 규모가 3위가 됐네요. 네. 자, 이렇게 뭐 판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떤 우려에 대한 시각도 분명히 있죠. 네, 일단 이 판호를 중국에서 내줄 때 내자 판호, 이제 외자 판호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자 네. 판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국의 그런 출판물에 대한 허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자 판호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6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3% 오른 592건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자 판호가 늘고 있는 만큼 외자 판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역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도하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위정현 한국게임 학회장이 중국 쪽에서 하나씩 던져주면서 한국 정부의 간을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최근 이 판호 발급이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기준 없이 중국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반기의 판호 발급 여부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 섣부르다는 뜻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이 판호 발급량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걸 판호 총량제라고 하는데 이 판호 총량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게임 내용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변수라는 의견이라는 소식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NC소프트, 넷마블, 펄업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게임주들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어쨌든 판호 발급이 이렇게 줄지어 이어진다면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다수 증권사에서도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중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 관련한 종목들로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판호 발급이 확대되면 국내 게임사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전해줬고요. 또 이 크래프톤이 말씀드렸듯이 8월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분위기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후 기업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조선에 이어서 해운도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수주 랠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장소도 또 HMM이 또 선박이 나가는 그곳에서 또 했군요. 자세한 얘기는 성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부산 신항에서 HMM의 16,000 TEU급 선박 한울호 출항식이 열렸는데요. 네. 바로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쪼그라들었던 해운산업의 위상 회복에 주력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운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도약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함께 선박, 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그리고 디지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15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봉량을 확보하고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선봉량이라고 한다면 저 배에 지금 컨테이너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실을 수 있냐, 얼마나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뜻하는데 네. 이제 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TEU급 선박이라면 저 6m짜리 컨테이너가 10,000개가 예. 실리는 그런 선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것은 이제 150만 TEU 그러니까 150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선대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매출액을 지금 70조 원 정도 목표를 제시했는데 HMM 우리나라 지금 제1위 컨테이너 선사 HMM의 연매출이 올해 지금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년 후에는 7배 정도 더 매출 규모가 커지는 물론 이제 다른 컨테이너 선사들도 있습니다만 네.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HMM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6, 7배 정도 지금보다는 매출이 더 키우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뭐 이와 함께 뭐 산업은행과 수출은행도 어제 그 국적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적 해운사들이 새로 선박을 발주할 때 투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효율 친환경 선박의 도입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에 또 HMM이 또 화답을 했군요. 발주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제 HMM이 1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의 신조 발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조 8천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6척,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6척씩 나눠서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이제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HMM이 확보하고 있는 선봉량이 84만 TEU입니다. 글로벌 순위로 보면 8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지금 1위가 머스크, 2위가 MSC입니다. 뭐 400만 TEU가 넘는 엄청난 그런 선봉량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1선사가 HMM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8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2위 컨테이너 선사가 SM 해운인데 SM 해운이 6만 6천 TEU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23위고 저기에 많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이 한 100만 TEU 이상을 하면서 6, 7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한진해운이 같이 지금 만약에 같이 함께 생존하고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글로벌 해운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 점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네. 해운 운임이 계속돼서 상승했었고요. 또 그 주가도 보면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운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기준으로도 3,78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해가는 모습 지금 화면에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목되는 것은 3분기가 해운 물류의 성수기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운임 수준이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해운사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HMM 좀 볼게요. 특히 주가 좀 보고 싶은 게 최근에 좀 횡보세를 보고 있다가 오늘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물론 페노션도 그렇지만 HMM 위주로 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HMM 주가가 작년 3월 코로나로 이제 가장 안 좋았을 때 2,120원으로 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 5월 말에 5만 원을 넘었으니까 14개월 만에 24배 뛰어오르는 그런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 최근 1개월간에는 또 조정을 좀 겪으면서 네. 지금은 4만 원대 중반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너무 빠르게 급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과 함께 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3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 산업은행이 또 전환권을 행사해서 이제 HMM은 그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고 산업은행이 이를 취득하는데 산업은행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한 2조 3천억 원 정도의 또 평가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환사채 이슈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HMM에 남아있는 변수는 이제 매각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뭐 HMM을 계속해서 경영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HMM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큰데요.
1분기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HMM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 봐도 영업이익 4조 원이 지금 달성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월에 매각설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부인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확인했고 2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이 확인된다면 아마 이렇게 업황과 실적이 개선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이르면 산업은행이 HMM의 그 지분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또 HMM의 주가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운임지수의 어떤 변화 상황 이런 것들을 꾸준히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뭐 뉴욕 증시 전반적 S&P 500, 나스닥 모두 다 뭐 사상 최고치, 뭐 연일 최고치 이런 경신 기록을 세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 증시 또한 이 분위기를 받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뭐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여기에 또 연기금까지 보태주고 있습니다. 현재 0.55% 상승하면서 다시 3,300선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하면서 전일에 비해서 1,030선 현재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전반적인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케팅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인 캐스터 큐. 네, 마케팅 이슈 박재인입니다. 양시장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밤 경제 지표가 호조세가 나오면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확실히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288선에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줬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0.49% 오른 3,3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300선 탈환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방향성이 그렇게 좀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각각 39억 원, 722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차익 실현 나서면서 925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1019선 출발한 후에 역시나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80% 오른 1030선 지나가면서 상승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죠. 개인만이 978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 각각 423억 원, 728억 원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움직이는 특징 섹터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푸트니크 V 관련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연구소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0%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확실히 오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상승 탄력이 강한 것은 EID입니다. EID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휴온스 글로벌도 10%대 급등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이트론, 휴메딕스도 4에서 5%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2차 전지주 볼 텐데요. 배터리 3사가 세 자릿수의 성장 소식을 알리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탑재량 탑10을 수성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전월 동월 대비 3.1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LG화학, 삼성 SDI, 솔루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도 1%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재택근무 관련주 볼 텐데요. 코로나19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4월 하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절반은 서울에서 발생을 했고요. 수도권에서 굉장히 확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재택근무 관련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서포트는 6%대 오르고 있고요. 링네트 소프트캠프, 파수, NHN의 경우에도 1에서 4%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키닌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권대희 앵커 불러볼게요. 권대희 앵커 큐. 네, 박재은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오후 4시에 또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는데요. 그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이정국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정국 대표의 수익률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실현 하는 종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웅로직스 4월 27일 매수해서요 22.58%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성창기업지주 4월 21일 매수해서 21.44%의 수익 실현, 한국가구 6월 16일 매수 들어가서 20.45%의 수익 실현 해냈고요. 삼성중공업은 6월 1일 매수해서 19.87%의 수익 실현했습니다. CJCGV 5월 25일 매수해서 15.98%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실현한 종목들인데요.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4월 14일 매수 들어가서 12.75%의 수익 실현, 그리고 선도전기 4월 20일 매수해서 10.75%의 수익 실현, DSR은 6월 15일 매수해서 10.62%의 수익 실현 해냈습니다. 우진 5월 26일 매수해서 10.59%의 수익 실현, 아시아나항공은 5월 25일 매수해서 8.8%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익률 보시겠습니다. 신풍제약인데요. 5월 4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60.59%의 수익률, 삼성 엔지니어링 5월 12일 매수해서 48.1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링크 6월 9일 매수해서 25.54%의 수익률, 알루코는 4월 28일 매수해서 24.74%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5월 18일 매수해서 22.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DY입니다. 5월 10일 매수해서 19.45%의 수익률, 스카이라이프 5월 25일 매수해서 18.49%의 수익률, GS글로벌 6월 2일 매수해서 10.37%의 수익률, 푸드웰 6월 23일 매수해서 9.67%의 수익률, 일진홀딩스 6월 16일 매수해서 9.04%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안타증권인데요. 6월 1일 매수해서 8.58%의 수익률, 코스메카 코리아 7.73%의 수익률, 서원 6월 15일 매수해서 6.45%의 수익률, 유진투자증권 5월 4일 매수해서 6.15%의 수익률, 대림제재 6월 15일 매수해서 5.22%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5월 26일 매수해서 4.14%의 수익률, 아진산업 6월 16일 매수해서 3.88%의 수익률, 풍강 6월 8일 매수해서 3.35%의 수익률, 한일사료 6월 8일 매수해서 1.53%의 수익률, 끝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6월 24일 매수해서 0.91%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꾸 제가 입에 붙어서요. 네. 이제 불사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불사조님의 오늘 시장에 대한 요약과 함께 어제 또 출연을 못 하셨으니까 더 신경 써서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우리가 미국 테이퍼링, 금리, 이런 물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가 자칫 정말 좋은 시장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종목 말고도 지금 당장 찾으라고 한다면 당장 10종목을 찾을 정도로 지금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한번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없는지, 또 뺄 종목은 없는지 오늘 확실하게 좀 AS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7, 8, 9 제대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익 많이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반기는 참 코스피도 신기록을 보였고 천수닥 시대도 열렸고 또 그러면서 성장주에서 또 가치주로 다시 재편이 되고, 그런데 또 여기서 길목을 못 지켰던 분들은 이런 수혜를 또 못 누리셨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 전망을 보면 대응하면 좋을지를 우리 AS를 들어보면서 종목이 워낙 많아서 시장까지 같이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 가구 지난주에 편입했는데 또 오늘 또 제대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식은 언제 사는 거냐면 중요 자리에 들어가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수급의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한국 가구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16%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추후에 또 넣을 수 있는 타이밍 더 갈 수 있을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단기간에 수익이 나온 만큼 챙길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신풍제약은 사실 항상 제가 중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구간이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신풍제약을 오르는 날 따라서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손실만 가중될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번에 6만 원에 다시 편입했는데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 백신 관련주, 또 진단키트 관련주 다 지금 움직임이 좋은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수 있는 치료제, 신풍제약 피라맥스에 한번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월봉 5월선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12에서 14까지 일단은 제가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디를 지켜주면 되냐 하면 주식은 맥점 싸움이에요. 맥점 싸움인데 8만 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요번에 96,000원까지 단기간에 또 한 60% 가지고 있었던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올랐다가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거든요. 한 2, 3일 정도 자리 잡으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121선을 관통하는 상승이 나오기를 기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맥스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같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네, 갈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네. 또 우리가 또 우량주, 안정적인 이제 백신 관련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CMO 관련주 중에 시가총액이 이 종목은 거의 12조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정말 큰 회사죠. 여기에 거는 기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도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많은 2천억을 지원을 받았고 우리가 단순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료를 개발하는 회사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15만 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만약에 16만 한 2천 원 돌파하게 된다면 또 그다음부터 17, 18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 구간은 차분하게 우리가 보유해보면서 전고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푸드웰 한번 볼까요? 푸드웰. 네. 좋아요. 좋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인도발 변이 또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는 또 음식료 업종이 살짝 눌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또 새로운 시세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지금 끝난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월 차트 기준으로 지난달 거래량보다 많은 상황에서 뻗어간다. 그럼 막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 달 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정배열 라인, 주식은 정배열 싸움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300원 돌파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루코 한번 봐드릴게요. 네. 됐어요. 이 정도면 됐는데 우리가 4,950원만 이탈을 안 한다면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저의 다 좋거든요. 자동차 부품 다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알루코는 여기만 잘 지켜준다면 이번에 올라가면 또 장대봉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4,950원만 지켜주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네. 아진산업이에요. 여기는 또 편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입 국면에 가서 차분하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 아진산업 괜찮고 우리 포트폴리오 DY예요. DY. 네. 예쁜 자리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시세 한번 나올 수 있고 10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죠. 지금 자리 괜찮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풍각입니다. 예쁩니다. 풍각은 21선을 지금 지켜가면서 한번 신고가 또 준비하는 분위기죠.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GS 글로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제는 3,000원 아래가 좀 지지가 되는 분위기죠. 여긴 유통 관련주이면서 또 신사업, 자동차 관련 신사업도 하고 있고 월봉 지금 뻗어가는 거래량 나오고 있죠. 올라간다면 3,700원에서 4,500원까지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증권주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우리 머리 쓸 거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증시가 3,300 안착분위기네. 그러면 나 증권주 해야 되겠다. 시세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일단 50% 이상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쁜 자리 맥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성증권도 너무 좋아요. 포트에는 네. 없지만 여기도 좋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1차적으로 28,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다 보면 눌림목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를 때 지르는 게 아니라 21선 라인에 내려왔을 때 슬슬 23,000원에서 4,000원 슬슬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특별한 이별이 없는 한 일단은 28,000원이 1차 목표가였지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라인을 봐야 되겠죠. 35,000원, 4만 원까지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우건설인데 저 대우건설이 수익이 또 많이 났지만 요번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수하려고 하는 한 2개의 회사로 지금 압축이 됐거든요. 네. 저는 헐값 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대우건설 자칫 헐값 매각이 될 수가 있어요. 급한 마음에 건설 경기가 역대급 초호황인 상황에서 우리가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다 좋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다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대우건설은 여기서 이제 8,000원 이탈된다면 현재 60일선 라인만 좀 지켜준다면 이번에 실망 매물이에요. 매각이 바로 좀 더 흥행이 됐어야 되는데 대우건설에서도 자칫 헐값 매각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다가 21선을 조금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신규로 좀 관심 가지시면 되겠고 저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예요. 네. 여기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0년 바닥에서 아직 시세가 안 나왔고 OTT 관련주의 최강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 그렇다면 여기는 꾸준한 상승 기대해보면서 저는 한 15,000원까지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한일사료인데 여기가 왜 이러냐면 최근에 백신 관련주 좀 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오르다 보니까 사료업종이 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오를 때 거래량이 많은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었죠. 이렇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강한 반등을 일단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보고 있다가 현재 21선을 관통할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 한번 포트폴리오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젠백스 링크는 1차적으로는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났지만 다음 눌림목 위에서 일단은 지금은 보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조금 시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 최근에 빠졌죠. 왜냐하면 지금 또 화장품주가 빠진 게 백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여긴 또 빠지는데 여기가 이제 21선 회복하면서 화장품주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이것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서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도 수익이 네. 좀 잘 나고 있는데 여기는 3,000원, 3,200원 목표. 그다음 대림제지예요. 여기는 이제 전고점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관심 가진 만큼 괜찮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진산업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좋은 자리. 그다음에 일진홀딩스. 이번에는 저는 흔들릴 일 없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차분하게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스카이라이프가 OTT 관련주 중에 조금 더 정배열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만 두고 요거는 일단은 차후에 다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막 엄청 달려드는 게 뭐 우리 이거 대형 학원에서 수능 막 열공 모드 하는 느낌으로 야,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 뭐 이 와중에 우리 불꽃카옹님 불사 좀 잘생겼다 이러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좋아요. 이제 됐어요라는 표현만으로도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뜨거운 테마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시 해운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또 정부에서도 정책 지원 또 약속도 했고요. 대한민국 K해운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까요? 네. 이제 됐습니다. 대한해운. 지난번에 크게 해운주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종목이죠. 근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해운주는 우리가 HMM, 대한해운, 그리고 KSS 해운, 그리고 페노션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대한해운이 이제 유상증자 상장이 됐거든요. 네. 우리가 물량 부담도 가볍게 이겨내면서 실적으로 커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편입할 삼성중공업도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해운은 금일 해운 관련주 중에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맞지만 3대장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일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선포를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운산업이 청사진 재신호에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실적에 받쳐주고 있고 10몇 년 만에 기회가 왔죠. 그다음에 2030년 해운 매출액이 70조 이상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지수, BDI 지수죠. 고공행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운주를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실적 기대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벌크선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운임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해운 같은 경우 그동안 유상증자 때문에 다소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겨내고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H&M, 펜오션, 대한해운 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좀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해운주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HMM이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물량 부담이 있죠. 거기 네. 같은 경우는. 그다음 6월 들어서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가 2자리 성장률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고, 대만 선사가 40% 주가 상승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경이 좋고 해운 업종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일단 영업이익 좋아요. 매출 좋고 지금 추가 상장하면서 시총 1조 정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기업 치고는 시총이 좀 저렴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월봉을 보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주 차트로 보겠습니다. 맥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달리는 그 상황에서 지금 중요 자리, 관통 자리예요. 이러면 우리가 또 편안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3,500원 전후입니다.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달리지 않는 이상 내일 또 눌림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3,500원 아래권에서 뭐 3450에서 3,510원 요 사이에 내려오면 제가 편입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5,000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 운임 지수들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뭐 코스닥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 지금 상승세 보이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2차 전지 관련주 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까요? 자, 2차 전지 우리 보기는 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거 봐야 되나. 그동안 LG화학 좀 좋지 않았고, 삼성 SDI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7월 중에 자율주행 하드웨어 AI 데이를 개최를 하면서 7월 9일 전기차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마세라티 EV를 포함한 10종의 전기차 연내 출시 계획이에요. 기아에서도 우리가 전기차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손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 지금 관심이 그쪽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K, LG 협력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 호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종목의 수혜가 볼 것인지, 또 지금 덜 오른 종목은 없는 건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흐름도 보면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 상황에서 조금 쉬는 기간 좀 기다릴 수는 있는데 LG화학이 그만큼 오르질 못했어요. 네, 바닥권이죠.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맥점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서 여기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또 뭐 정유화학 업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미국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게 된다면 서서히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빅3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중소형주 안에 뭐 아까 에코프로 BM은 신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신규 종목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상신 EDP예요. 상신 EDP. 상신 EDP가 사실 중소형주로서 그동안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래량도 없었고 이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죠. 리튬이온 2차 전지 관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바일용 각형 원형 국산화에 성공했고 중대형 캔까지 CAN까지 개발해서 전기차용으로 양산을 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2차 전지 원형, 그리고 뭐 점유율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생산하는 2차 전지의 동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노스볼트가 동사 공급 계약 협의 중이라는 게 확인이 일단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아직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양사 모두 협력업체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 시 매출 수익의 이익 같은 경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전략기를 매수가 들어봐야겠네요. 네네. 조금 이번 달 거래량이 좀 적은데 월 차트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오늘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내일 바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15,000원 아래를 한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500원에서 5,000원 사이 내려오면 편입해 볼 수 있겠고 그냥 올라가면은 나중에 다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흐름이 좋고 전기차 흐름이 좋으니까 그다음 손절가를 저는 13,6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라인인 18,000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우리 경제도 또 증시도 견조한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빅머니 1부, 2부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